네, 안녕하세요. 이영석 사무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궁금한 내용만 속속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기초 상식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씩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세금이 뭘까요? 그래서 세금의 종류와 절세, 그리고 탈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사에서 내는 주요 세금의 종류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의 특징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내는 세금의 종류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세금이 국가에서 부가징수하는 국세가 14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가징수하는 지방세가 11개가 있습니다. 자, 국세는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소득세와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면 법인세,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부가가치세,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세금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요,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레시세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 모든 세금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지방소득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순으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ECD에서는요, 세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고요. 우리나라 세금을 접목시켜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득과세형이 있습니다. 소득과세형은 뭐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또는 우리나라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가 내는 거는 법인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재산 과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요. 재산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순으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과세형이 있습니다. 이건 소득과 관계없이 소비를 많이 하면 세부담이 큰 세금이겠죠. 그래서 소비과세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요, 내 소득과 전혀 관계가 없고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그런 세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대박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분이 사업장을 오픈했습니다. 사업장 오픈하면 여기까지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가계부를 한번 써봤어요. 자, 그 내용을 봤더니 한 달간 손익 정산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4천만 원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고 매입이 1,400 정도, 그리고 매장 임차료, 알바비, 광고비, 배달 대행 수수료, 인테리어비, 가맹비,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월 계산 손익은 1억 2,450만 원이 손실이었다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사업자 나대박 씨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보는지 관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서 봤던 가계부 있지 않습니까? 이 가계부의 내용을 보면요, 각 세금은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그 다음에 재고 매입액, 그리고 매장 임차료, 그 다음에 광고비, 배달 대행 수수료, 인테리어비, 가맹비는 부가가치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그 다음에 각종 매입 비용은 부가가치세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바비 있죠, 알바비. 이 알바비는요,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원천세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세라고 해요. 그래서 인건비 신고할 때 원천세를 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바비, 즉 인건비는 뭐와 관계되어 있다? 원천세와 관계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요, 매출과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할 수 있고요. 원천세를 통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내역이 종합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제대로 신고하면 그 내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 그리고 각종 부대 비용, 그리고 인건비를 조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당 사업장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로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부가세, 원천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 타임 스케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스케줄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우리 인건비에 대한 세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원천세. 자, 인건비를 지급하면요. 지급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부가가치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가가치세는 뭐랑 관계되어 있다고 했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이 관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입은요. 재고 매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봤던 것처럼 임차료,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등등도 다 매입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장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어떻게? 그렇죠. 부가가치세와 연결되어 있다 했잖아요. 자, 우리 사업장이 과세 사업장일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 사업장이면요.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 부가가치세 신고 스케줄을 볼게요. 상반기에 대한 거는 언제? 그렇죠. 다음 달 25일. 그래서 7월 25일에 신고하고요. 하반기에 대한 거는 언제? 하반기 종료하고 다음 달 25일. 그래서 1월 25일 날 하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이거 누구? 과세 사업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부가세 신고하고요.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사업장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10일 날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내역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업장 전반적인 매출과 경비 내역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법인 사업자면은 3월 31일 날, 개인 사업자면 언제? 그렇죠. 5월 31일 날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과세 사업이 아니라 면세 사업을 하고 있대요. 즉,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요. 원천세 신고는 똑같이 하되 뭐 합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1년이 끝난 다음 연도 2월 10일 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서요. 면세, 매출액과 면세 관련된 매입액, 지출을 정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각종 경비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다음 연도 어떻게? 3월 달에 법인 사업자면 법세 신고를, 5월 달에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 신고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득세 계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득세는요,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매출액은 총 수익 금액에 표현하고요. 재고 매입액은 필요 경비, 임차료도 경비, 알바비도 경비, 광고비도 경비, 배달 대행 수수료도 경비로 다 인정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인테리어비는요, 바로 경비 처리되지 않고요. 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라는 건요, 그렇죠. 회사의 재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 그래서 지금 당장 경비 처리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재산이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에 조금씩 경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인테리어비를 6,200만 원 썼다고 해서 이게 다 전액 다 경비 처리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얘는 5년 동안 조금씩 분할하여 경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감가상각비라고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가맹비 볼게요. 가맹비는 경비 처리 되고요. 바로 즉시 경비 처리 되고요. 임차 보증금은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이건 자산 처리 된다고 했죠.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비 처리 되지 않고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하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요. 우리 소득세법에서는요.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250만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좀 관점이 좀 다르죠? 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요, 매출액에 대해서, 그렇죠. 매출세액 다 인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세액은요, 매출액 곱하기 우리나라 부가세율인 10% 곱한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매출액 다 전액 다 인정되고요. 그래서 매출액의 10% 곱한 400만 원을 매출세액으로 잡습니다. 그 재고 매입액도요, 요거는 매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상 매입이기 때문에 매입을 인정받아서 이 금액의 10%만큼은 또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매입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임차료 다 인정되고요. 주의할 거, 알바비. 이건 뭐예요? 인건비죠. 인건비는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매입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광고비 다 인정되고요. 그래서 광고비 곱한 거 400만 원 곱하기 10%한 거, 즉 매입세율 차감되고요. 배달 대행 수수료, 인테리어비. 자, 인테리어비는 주의할 거, 발생한 시점에 해당 지출액의 10%, 부가세율 10% 곱한 것만큼 바로 매입으로 인정돼서요, 차감이 됩니다. 가맹비도 다 인정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반영하니까요, 얼마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673만 원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이 금액은 뭐예요? 아, 내가 부가세를, 그렇죠. 매출보다 매입이 많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은 뭐예요? 환급받는 거예요. 이거를 환급받을 부가세가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내용을 좀 봤고요. 이제 하나씩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세와 탈세 차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며칠 전 명품 편집샵을 개업한 김 사장님은 자사몰을 통해서 주문 접수 물건을 배송한다. 결제는 자사몰에서 피지사를 통해서 정산받으며 통장에 입금된다. 온라인 거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자,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피지사, 즉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뭐 오프라인 쇼핑몰 결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 온라인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국세청으로 신고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자, 피지사를 통해서 내가 결제를 받았으면요, 그 내용을 사업주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건 매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매출 누락에 대해서는 일종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절세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 뜻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이 정하는 법인 내에서 합법적으로 하면 이게 절세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한다거나 가짜 거래, 그 다음에 이중매매 등등 사유로 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면요, 이게 뭐예요? 이건 탈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요법이라고 하죠. 흔히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은 탈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하려면 이 절세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탈세를 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요, 사기나 기밖의 부정한 행위로 해서 조세를 포탈하게 되면은, 탈세를 하게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2배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탈세액이 3억 이상이면요,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그 다음에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세에 대한 페널티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모르고 내가 실수로,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실수로 탈세를 한 경우 봐줄까?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김 사장님은 2002년 9월 24일 땡땡 건설 인력으로 상호를 사업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차량, 일반적인 개인 차량이죠. 이 차량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반영해가지고 부가세를 환급받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법은요, 차량에 대해서, 일반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고, 세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부가세 공제를 받다 쳐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용인해 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세법상 가산세는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해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그렇죠, 탈세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제재를 똑같이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주가 무서워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 원리를 좀 순서대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세무조사는요, 기본적으로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가 착수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돈을 벌면은 둘 중에 하나의 행위를 합니다. 뭐냐? 그렇죠. 쓰거나 소비를 하거나 재산을 증식하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행위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럼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재산 증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 내 재산 증가액이 3억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비한 금액이 뭐 해외에서 쓴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 쓴 거,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다 취합을 해봤더니 4억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재산 증가한 거 3억과 내가 소비한 거 4억을 더해서 7억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실제 내 소득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번 돈이 되겠죠. 근데 내가 신고한 금액은 5억밖에 안 돼요. 저 5억 벌었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게 거짓말일까요? 그렇죠. 내가 신고한 금액이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7억과 5억의 차이인 2억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 탈루액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착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내 재산 증가액과 내 소비 지출액에 대해서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실제로 국세청에서 공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60만 원 벌었다라고 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가, 고급 주택에 살고 있었고요. 고급 수용차를 운영하고 있고 해외도 많이 갔대요. 자, 그러면은 뭘까요? 그렇죠. 실제 소득은 신고한 소득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되었다라는 사례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조사가 시작되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무조사는요, 시작 전에 먼저 사전에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김 사장님 매달 며칠 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희가 어느 장소에서 세무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건강상의 이유나 아니면 좀 조사 착수하기, 조사에 대응하기 힘드시면은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통지서 날라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사업주가 제가 병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치료를 요합니다. 아니면 제가 사업상으로 좀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요, 사전에 조사 장소 변경을 한다거나 세무조사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조사 이외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뭐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등등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으로 봐서 세무조사를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전 통지받은 날 조사 개시일 중 납세자가 신청한 날에 조사는 어떻게 선정이 됐고요. 이러한 범위까지만 저희가 조사를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요, 이제 당일이 됐습니다. 조사 당일이 되면 세무조사가 시작되겠죠. 자, 세무조사 시작되면요, 조사 공무원, 즉 이제 세무서,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2분 또는 3분 정도가 신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렴서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혼자 조사를 수임할 수 없을 것 같다, 대응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조사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세무대리인 위임장 같은 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사 공무원이 하나씩 여쭤봐요. 자, 몇 월 며칠 날 어떤 지출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 증빙 서류가 무엇인지 한번 다 요구를 할 거고요. 요걸 조곤 이유와 원인, 그 다음에 증거 서류를 다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 제출과 해명 요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조사 범위 외에서 요구를 하지는 않고요. 조사 범위 내에서만 할 겁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뭔가 특이한 사항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조사가 연장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자, 조사를 받게 되면요, 보통 한 20일 정도 세무조사 시작되고요. 그 20일 동안 정말로 이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에 이제 장부 같은 거를 명백한 탄류 혐의가 있으면요, 자료에 대해서 납세자 동의를 통해서 자료를 영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 끝나지 않습니까? 조사 끝나면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부과할 예정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지 세무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한테 동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 조사가 종결되면요, 결과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어떠한 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통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내가 수긍할 것이면요, 그대로 납부하시면 되고요. 나는 수긍 못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불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탈세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세를 했을 때 얻는 불이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등의 혜택이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이 부과되고요. 상습 체납을 하게 되시면 독촉 또는 압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따라서는 징역 또는 벌금 처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체납을 계속하게 되면 상습 체납자에 선정이 돼서 명단 공개됩니다. 그리고요, 요게 내가 사업에 만약에 인가, 허가, 등록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요, 요게 취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탈세하다 걸리면 얻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세법은요, 기왕 탈세 중에서 정말로 이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봅니다. 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는요, 적극적인 탈세 행위로 봐서 남들과 달리 조금 페널티를 세게 먹이죠. 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는요, 장부를 이중장부를 썼다거나, 가짜, 거짓 증빙을 제출했다거나, 장부 또는 기록을 파기했다거나, 또는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등등 적극적으로 탈세를 한 행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가산세가 좀 더 세게 먹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어서 사업자 등록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은요, 사업 장별로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시면 되고요. 등록 신청서, 그리고 내 사업에 따라서 허가증, 등록증, 신고 필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관계부처에서 허가증, 등록증, 신고 필증 못 받았는데 라고 하시면은 허가 신청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셔가지고요,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내가 타가 사업장에서 하시면은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서 내가 임대차를 통해서 하고 있으면은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내가 공동사업자다라고 하시면 동업계약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불이익이 있냐? 사업자 미등록 시요, 불이익은 매출액의 1% 가산세이고요. 그 다음에 미등록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불공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요, 유형 선택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면요, 간이과세를 할 건지 아니면 일반 과세를 할 건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사업자라고 하면요, 부가세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에 대한 차이는요, 조금 이따 배우도록 할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후 확인할 사항을 좀 보실 게, 내가 만약에 임차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해당 사업장, 건물에 대해서 먼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거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건물주에 혹시 빚이 있으면은 내 보증금이 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려면 건물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등본 등등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주가 세금 연체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시려면 각 세무서에 가셔가지고요, 미납 국세 열람 신청하시게 되면 건물주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특약사항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으로 예시를 들면은 해당 상가 건물에 대해서 혹시 권리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입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등은 미리 사전에 확인하신 다음에 특약사항에 반영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주요 세금의 관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과세 세금에 대한 관리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즉, 소득세, 법인세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거래냐, 특수거래냐 따져봐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매출 누락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매출 누락이 내가 3천만 원이 있다고 쳐요. 그럼 나중에 이 매출 누락 부분에 걸렸다고 치면은, 그렇죠? 내가 본래 내야 할 세금만 추징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뭐가 있어요? 내가 탈세를 했기 때문에, 매출 누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페널티인 신고불성시 가산세, 납부지 않은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필요하게 세금을 얼마 내는 거예요? 법인사업자면 그렇죠. 대략 300만 원, 30만 원 정도. 개인사업자면 얼마 정도? 대략 47만 원 정도 불필요하게 세금을 추가로 내는 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게 하면 게 좋겠습니까? 제때 신고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는요, 매출 누락에 대해서 페널티 좀 더 셉니다. 볼게요. 매출 누락하게 되면요, 법인사업자는요, 법인소득 누락으로 법인세 추징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부가세도 누락했으니 부가세 추징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법인 통장으로 안 받고 대표자 개인 통장 받았다고 치면은요, 대표자 횡령으로 봐서요, 소득세 또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는 3개의 페널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웬만하면요, 매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매월, 매주 정기적으로 외상세 관리 대장을 만드시기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금계에서 발급을 잘못했다거나 또는 전자세금에서 발급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발급 요령 아셔야 하고요. 잘못 발행했으면 수정세금에서 발급하는 방법도 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가 실수로 또는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매출 누락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기 발견해가지고 빨리 수정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깎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빨리 수정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거래 같은 경우는요, 좀 더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거래는 이겁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대표, 그 다음에 주주의 친인척, 그런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는 특수관계인을 하고요. 자, 이런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는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페널티, 그 다음에 인정이자, 대손금 불인정, 그 다음에 업무무관 가지금, 그 다음에 증여, 의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는요, 정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즉, 시가만큼 제값을 받고 제값을 주고 거래하시기 좋고요. 그것보다 싸게 계산한다거나 헐값에 또는 무상으로 거래하시게 되면 각종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로 거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내가 싸게 판 이유가 있다. 싸게 거래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요, 그 관련된 증빙 서류도 꼭 보관하시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런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래를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요, 전문가와 상의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과세형 관리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지세가 되겠죠. 자, 부가세는요, 매출 매입 확인이 제일 중요하겠죠. 첫 번째, 매출 확장해 줬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주의할 거는 폐업 시 잔존제외가 되겠네요. 무슨 말이냐? 폐업을 하게 되면요, 폐업 신고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폐업 신고 이후에 폐업에 대한 부가지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폐업에 대한 부가지세 신고를 할 때 폐업 시 잔존제외라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폐업 당시에 남아있는 재고, 각종 재고나 제품이 있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팔린 걸로 간주를 해가지고요, 팔린 걸로 간주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폐업 전에는 웬만하면 재고가 없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요, 매입에 대한 것도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를 하다 보면은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안 끊는 조건으로, 즉 발급 안 하는 조건으로, 현금 거래하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깎아주는 경우가 간간히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절세효과가 있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금 매입은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증거자료, 즉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으시는 게 훨씬 절세가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부가세 다 부담하시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세금 계산을 받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부가율 관리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 흔히 부가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매출액에서 매백을 뺀 다음에 매출액을 나는 거예요. 즉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치율을 따지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수원에 갈비 통닭거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이 깨봉이네 통닭과 만난 통닭집은요, 부가치율이 비쌀 겁니다. 왜냐? 해당 상권에 유입되는, 그렇죠, 상권에서 발생한 매출액도 유사할 거고요, 매입액도 유사할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매입도 유사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옆집과 우리 집은요, 부가치율이 비쌀까요, 다를까요? 거의 비쌀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깨봉이네 통닭의 부가치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그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매출을 누락했거나 매입액을 올렸거나 둘 중 하나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부가치율을 너무 낮췄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조사의 대상에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자에 대한 부가치율 관리도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